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수요일 3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작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란 출신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바람의 향기라는 영화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시골 마을이 영화 배경인데요. 잠시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이곳에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전신마비인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전기가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곧이어 전력 담당자가 와서 이 집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대가나 경계 없이 이웃을 돕는 이야기들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진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밝힌 영화 소개글을 보니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믿고 그 믿음을 담았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만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영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산물은 조금만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을 하고요. 조금만 넘쳐도 가격이 폭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도 마찬가지인데요. 쌀 수급과 쌀 가격 문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입쌀인데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합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수입쌀의 사용 실태와 국내 쌀 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우리 농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수입 농산물인데 쌀도 매년 상당량의 수입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40만 8,700톤의 쌀을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율 할당 관세 물량이라서 TRQ 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380만 톤 정도인 것과 비교해서 10%를 넘는 많은 양의 쌀이 매년 국내에 수입되는 것입니다. 쌀 수입은 왜 하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농산물 개방이 확대되던 1990년대 초에 정부가 이제 쌀은 주식이고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은 최대한 미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 소비량의 1%에서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종의 방어를 해왔고요. 1995년에 5만 1,000여 톤을 수입을 하던 것이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에서 쌀 재협상을 2번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방어용 쌀 수입을 크게 늘리는 이런 실패한 협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20만 5천 톤으로 그리고 현재 40만 8,700톤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네. 쌀 시장도 결국 개방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매년 수입되는 쌀의 국가별 수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산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네. 15만 7천 톤이 중국에서 수입이 됐고 미국산이 13만 2천 톤 그리고 태국산이 5만 5천 톤 수입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호주에서도 쌀이 수입됐고요. 지난 2020년에는 인도산 쌀도 수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주요 5개국 하면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베트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입되는 쌀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대부분이 가공용이고요. 밥쌀용도 지난해 4만 4천 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수입된 40만 8,700톤 중에서 4만 4천 톤이 밥쌀용, 네. 나머지 36만 5천 톤이 가공용입니다. 가공용 쌀이 훨씬 많았군요. 올해 쌀값이 폭락을 하면서 농민분들이 어려움이 큰데요. 수입 쌀까지 시장에서 이제 쏟아져 들어오니까 공급 과잉 부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할 때도 이 수입쌀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이 내용을 좀 보면 지난해 양곡연도 말 기준으로 56만 8천 톤의 수입쌀이 재고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난달 말에 수학기 쌀수급 대책으로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보다 많은 양의 수입쌀이 지난해 말에 재고량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말하는데요. 네. 그만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하고 또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10%를 넘어서는 수입쌀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쌀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입쌀 사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사용한 물량은 4만 3천 톤인데 5년 전이 2017년 채 1만 톤이 안 되는 이 0.7만 톤의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사용된 것과 비교해서 6배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쌀은 대부분 가공용인데요. 떡을 만든다거나 국수를 만든다거나 쌀가루용이나 주류용 이런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수입쌀 부정 유통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 8월까지 가공용 수입쌀을 부정 유통해서 적발된 물량이 415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33톤에 비해서 13배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부정 유통의 98%가 원산지 거짓 표시입니다. 가뜩이나 국내산 쌀이 공급 과잉 부담을 떠안고 거래되고 있는데 수입쌀이 국내산과 섞여서 시장을 교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수입쌀이 국내산 쌀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예.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처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네. 그나마 가정에서 먹는 밥은 대부분 국내 쌀을 사용을 하는데 네. 문제는 집 밖에서 먹는 쌀 가공품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가공용 쌀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점점 더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소주에 사용되는 주정용 쌀도 수입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정감사에 지적한 바에 따르면 소주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주정용 쌀의 수입산 비중이 지난 2020년에는 30%였는데 2021년엔 75%, 2022년에 93%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소주를 생산하는 대기업부터 국산 쌀을 사용하게 하자 이렇게 쌀 소비 대책을 농식품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먹는 즉석밥에 수입쌀을 사용한 게 또 논란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감장에 이 즉석밥을 들고 와서 쌀의 원산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언론 조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농식품부 국감장에 국내 식품업계 1위 기업인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 이 생산하는 일부 즉석밥에 미국산 쌀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네. 몇 가지를 좀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이 해당 회사 측은 제품의 맛과 식감 개선을 위해서 일부 제품의 원료를 미국산 중립종 쌀로 변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 동일한 즉석밥 제품인데 용량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특정 제품의 경우 251g 용량의 제품은 국내산 쌀을 사용했고 네. 또 307g 제품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제품인데도 용량에 따라 원산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건 수입쌀을 쓰는 이유로 제품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거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수입산과 이 국내산 쌀이라는 이 원료 차이가 나는 제품이 가격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 안 의원은 비슷한 용량의 두 제품을 각각 이제 살펴봤는데 이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 쌀을 사용했고 네. 또 하나는 국산 쌀을 사용했는데 원료 단가 차이가 분명히 발생함에도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서 소비자를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쌀과 이 미국산 쌀 칼로스 쌀의 이 가격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제품의 가격은 4,48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부담 좀 덜었으면 하는데요. 활용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입쌀을 해외 원조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넘치는 쌀 시장에서 수입쌀을 일부 덜어내자는 방안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을 했고 이후 매년 5만 톤 상당의 쌀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조를 시행하는 연도보다 2년 전에 생산된 쌀을 좀 보내는 조건이고 이걸 좀 금액으로 따지면 한 460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식량 원조를 위해서 국내 재고 쌀을 도정하고 포장하고 또 국내 항공 운송하고 이런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국내산 쌀을 사용해서 해외 원조를 하면 최대 957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이걸 수입산 쌀로 대체를 하면 비용 절감 효과 또 국내 쌀 시장의 경합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산 쌀로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해외 원조에 수입산 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0년산 국내산 쌀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5만 톤의 원조 물량 중에서 4만 5천 톤을 태국산 쌀, 베트남산 쌀로 이렇게 보냈고 또 5천 톤은 국내산 쌀로 개도국에 지원을 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수입쌀도 해외 원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만큼 식량 원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수입쌀로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내산 쌀 소비도 촉진하고 수입쌀 부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앞서 소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정용 쌀의 수입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 국내 유명 연예인이 강원도 원주 지역 쌀을 이용해서 프리미엄급 전통 소주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정부가 열심히 방법을 찾는다면 국내 쌀 소비 촉진 그리고 수입 쌀의 불법 유통을 막는 일도 뚜렷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 북한 군용기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 감시선 아래로 내려왔다고요? 네,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2발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던 북한은 오후 2시쯤에 이 군용기 12대를 동원해서 이 특별 감시선 남쪽에서 시위성 비행을 했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은 특별 감시선 남쪽인 황해도 곡산에서 황주 일대를 비행하며 이 공대지 사격도 벌인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 영공을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이 특별 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서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선입니다. 네. 다만 그 밑에 전술 조치선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F-15 전투기 등 이 공중 전력과 이 후속 전력 등 3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즉각 대응을 했고요. 북한군의 시위성 편대 비행과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은 1시간가량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요? 네, 어제 새벽 유엔에서는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이사국들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제재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규탄 결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특히 미국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용인했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는 한반도 주변에서 확대된 미국 측의 군사행동을 북한의 도발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대북규탄 결의안에도 반대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에 당사국으로 참석한 우리 측은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만 안보리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에서 불거졌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리고 그 반대편에선 중국, 러시아 간의 첨예한 대립 양상이 한반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오후 5시 35분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난 지 16일 만에 다시 정상 간의 대화를 했는데요. 네. 이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했다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교환하고 안보 문제를 포함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그 문자 때문에 이 감사원의 독립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감사원의 관련 기사가 나왔으니 대통령 측에서 그와 관련된 문의를 했던 건 아닐까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라며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도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법원은 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만에 예전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난 건데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고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새벽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이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여성가족부의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만을 대하는 업무 수행으로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다라는 점을 해체 근거로 삼았고요. 네. 또 복지부와 노동부 그리고 여가부의 이 업무 영역이 중복돼서 비효율을 초래한다라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어서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당국이 환율을 방어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급감했습니까? 네, 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외화 보유액이 한 달 사이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은 4,167억 7천만 달러로 8월 말보다 196억 6천만 달러나 줄었는데요.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 274억 달러가 줄어든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8위 규모로 충분한 수준인 만큼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74년 만에 여순 사건의 희생자들을 인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여순 사건은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에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이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 희생자도 많았는데요. 정부가 어제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당시 사건 희생자 45명 그리고 유족 214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희생자를 인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희생자 신고는 3,200여 건인데 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신고를 받는 한편 해당 시군들과 합동으로 이번 달부터 앞으로 2년간 희생자 명예회복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나요? 네, 한 50대 남성이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이 충남 서산시 종문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챙겨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피해자는 앞서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총 4차례나 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은 부부를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비상상황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도 지난달 19일 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이 경찰의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럼에도 가해자가 지난달 26일 또 한 번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협을 했고 결국 며칠 전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 현행 제도의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드러난 셈인데요. 한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어제 이 가해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인데 베트남의 한 수영장에서 한국인이 감전돼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그제 오후 6시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38살 한국인 여성이 감전돼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늦은 여름 휴가를 겸해서 가족여행을 온 분인데요. 이 수영장 물에 다리를 담근 뒤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후에도 고인의 몸에 전기가 흘러서 이 호텔 직원들이 여성을 물에서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간신히 물 밖으로 고인을 꺼내서 1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병원으로 옮겨보지도 못했다면서 이 호텔 측의 소극적인 조치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교부 측은 베트남 공안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이에 현지 영사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감전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안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648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6천여 명 정도 적고요. 지난주와 비교해도 2,2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 325명으로 역시 전날보다 8명 적고요. 사망자는 29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 상황은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겨울에 또 다른 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BA5의 하위 변이 BF7 변이가 국내에서 15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 신종 변이까지 확산할 경우 올해 유행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을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사전 예약은 접종 대상자 대비 2.4%만 참여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요즘에 전 세계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는 시위가 있나 봐요. 이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체포된 17살 여성이 주검으로 발견돼 의문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히잡 시위가 이란에서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동조하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는 시위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출신의 스웨덴 의원은 이 유럽 의회 연단에 올라서 연설하던 도중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고요. 또 프랑스의 유명 배우인 줄리에트 비노슈와 마리옹 코티야르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에서는 항의 시위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제난에 시달려온 중산층 그리고 10대 여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면서 이 반체제 시위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 시위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이 15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며 이 폭력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북 경주시 경북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사실 이제 경주라고 하면 시 전체가 박물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20년에도 경주를 갔었는데요. 그때도 거기에 간 목적은 그 계림에서는 김할지 탄생 신화, 네. 나정에서는 박격컷의 탄생 신화를 상상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신라 역사를 다시 본다는 거였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신라 역사를 다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 김할지는 그 계림에서 그 나뭇가지에 걸린 금 괴짝에서 탄생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성이 김씨가 되었다고 하고요. 금에서 태어나서? 예, 여기서 관심을 둔 거는 금괴짝이 걸린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였나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금괴짝에 관심이 가졌는데 작가님은 역시 숲의 설가. 야. 예. 근데 그 탄생 자체가 신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근데 그 금괴짝이 걸린 나무까지 혹은 나무가 뭔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이 김할지 탄생 신화를 그 조선시대 문인화가 조속이라는 분이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네. 그 나무를 두고 우리 조상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참느릅나무라고 추론을 해보는데요. 참느릅나무. 네. 계림에 가면은 1803년에 세운 김할지 탄생 선화를 새긴 계림 비각이 있습니다. 네. 그 뒤편에서 두 그루의 참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느릅나무가 계림 비각 뒤편에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참느릅나무 지금 있는 게 당연히 김할지 탄생 신화와 관련된 나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물론입니다. 예, 당연히 아니겠죠. 네네. 네. 그래도 나무와 우리 삶을 연결짓다 보면은 그 숲에서 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이 탄생 신화를 보면 계림을 시림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네. 시림은 생명이 탄생하는 숲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김할지의 금 괴짝이 걸려있던 나무가 참 느릅나무인 것 같다. 네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 나정의 박혁것에는 또 무슨 나무와 연관이 있습니까? 예, 박혁것에는 우물 근처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알이 박같이 생겼다 해서 성을 박씨라고 했고요. 네. 경주하면은 박씨 삼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삼릉, 이 삼릉 소나무 숲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 소나무 사진들이 아주 유명하고요. 물론 복원을 하였지만 나정도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박혁것의 탄생신은 소나무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정에도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박혁것의 탄생 당시에 소나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 네. 재밌는 상상이네요. 도시 자체가 이제 박물관이잖아요, 경주는. 그래서 문화유적이 정말 많은데 그런 문화유적지에서 나무를 연결한다.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경주 도심에 있는 왕릉
왕릉 등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 조상님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이 숲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은, 그리고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또 자꾸 갖게 되면은 내가 자연의 일부라고 느끼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우리의 삶이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의미네요. 이제 경주에 가시면 문화재와 함께 나무도 꼭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신 산림환경연구원 어떤 곳인가요? 네. 경주 수목원 또는 경상북도의 지방공원이라고 불리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이 되고요. 숲이 울창해서 경주 시민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산책의 명소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입니다. 네. 이것은 경주 통일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편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내년쯤 산책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서편 쪽만 산책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천천히 걸으면 한두 시간 이상이 소요가 될 정도로 넓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네. 산림 연구를 하는 곳이면서 수목원 혹은 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면 숲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의 시작은 1907년 묘포장이었는데요. 여러 과정을 거쳐 2008년 현재의 명칭인 경상북도 산림연구원이 되었고요. 네. 지난 소개해드린 전남 나주 그 산림자원연구소처럼 임업 시험연구및 실용화를 통하여 농촌과 산촌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산림 재예방 및 복구 등 각종 산림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 생산성 향상 등 산림 사업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910종 54만 본의 각종 나무와 초하류 등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입구에서 본원으로 가는 길을 보면은 반송이 많이 심어져 있고 건물도 좀 청와대에 비슷해서 그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네. 촬영장으로 처음 이용이 되었고요. 그 뒤 다른 드라마도 많이 거기서도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곳이면 이제 그 로케이션 디렉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장소를 섭외하시면. 예. 근데 그분들이 사진이 참 잘 나오는 곳을 선호하시는데 네네. 굉장히 사진 찍기 좋은 곳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나무가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가요? 나구송입니다. 나구송. 산림환경연구원 명소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품길에 등장하는 메타세쿼이아 길인데요. 네. 메타세쿼이아 옆으로 메타세쿼이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구송이 대거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측백나무과 나무인데 둘 다 물가를 좋아하고요. 네. 근데 메타세쿼이아와 달리 나구송은 죽수처럼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가로수로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없는데 그곳에 두 나무가 함께 있어서 나무 공부하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그 메타세콰이아는 가로수로 많이 심어놨잖아요. 네네네. 이제 나구송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나무이긴 한데 이게 죽순처럼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로수로 심으면 안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구송을 직접 보신 분들은 주위에서 나구송 주위에서 둥글면서도 기다랗고 여러 모습을 한 나구송의 돌출 뿌리를 보셨을 텐데요. 네. 만일 나구송을 길가에 심으면은 도로를 뚫고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네. 달리는 차가 그걸 발견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가로수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로수로는 부적합한 나구송. 그러니까 나구송이라는 나무의 특징이 땅 위로 올라오는 뿌리에 있다는 건데 어떤 나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구송의 뿌리가 땅 위로 나오는 건 물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물성 말고 그 바깥에 있는 뿌리가 이 부족한 숨을 쉬기 위해서 땅 위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그걸 호흡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흡뿌리. 호흡뿌리 말고 또 무릎뿌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무릎뿌리. 가까이서 보시면은 우리 무릎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똑같네요, 제 무릎이랑. 예. 그래서 이를 두고 호흡을 한다기보다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네. 물가 주변이 지반이 약하니까 그곳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나무 주위에나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잘 쉬기 위해 혹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뿌리가 나온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네. 어쨌든 땅 위로 나온 뿌리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나구송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름에 나구송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제가 또 진품명품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네. 소나무송. 소나무송. 소나무 맞죠?
우리나라 그림에 소나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소나무 맞죠, 나구송? 예, 맞습니다. 나구송 소나무예요? 아닙니다. 예.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예. 나구송 소나무 아니에요? 송자 들어가잖아요. 소나무 송자를 쓰긴 하는데 네. 소나무하고는 다른 나무 종류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이 나구송은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가 원산지인데요. 미국이 원산지군요. 예, 미국이 원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네. 이름을 보면은 떨어질 락, 날개우, 소나무송 이렇게 쓰는데 소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잎을 보면 소나무보다 삼나무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구송이라는 이름은 납작하고 짧은 잎이 마주나는 메타세커이와 달리 어긋나기로 나는데요. 그 모습이 새의 날개를 닮았고 상록수인 측백나무과이지만 이 가을에 갈색으로 단풍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다르겠고요. 그렇네요. 겨울이면 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구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구송. 네. 근데 나구송 말씀하실 때 메탈세커이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비슷한가 봅니다. 예,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많이 비슷한데 좀 자세히 보시면은 네. 메타세카이는 전체 나무 보습이 원뿔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구송은 기다란 타원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열매를 보면 또 구분이 됩니다. 나구송 열매는 지름이 2에서 4cm로 공 모양이고요. 네. 메타세카의 열매는 솔방울 모양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삼각형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름이 14mm 에서 25mm로 나구송 열매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현장에서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는데요. 잊을 수 있죠. 필요한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단순 암기가 최고입니다. 외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낙어매마. 네. 낙어매마. 뭔 소리죠 이게? 나구송은 어긋나고 메타세카이어는 마주나고 낙어매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잎이 어긋나면 나구송. 네. 마주나면 메탈세카이아. 예. 학창 시절에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예, 같습니다. 가끔 필요합니다. 예. 다른 나무도 만나볼까요? 예, 그곳에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나구송처럼 1920년대에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가 또 보였습니다. 네. 이 나무는 가래 나무가로 키가 큰 중국 굴피나무, 이 나무도 여러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는 미국 나무, 하나는 중국 나무네요. 네네.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 아래에서 자라는 굴피나무가 따로 있고요.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 굴피나무, 이 나무의 특징은 잎자루에 날개가 붙어 있고 제가 그곳에서 보았을 때는 열매가 포도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고는 있는데요.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 왔던 중국에서 왔던 국경 없는 나무들은 늘 멋지기만 한데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에 가시면 문화의 숨결도 느끼시고 잠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연의 숨결도 느끼시면은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경북 경주시의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나구송과 중국 굴피나무 둘러봤는데요. 작가님, 네. 실례지만 어디 김씨입니까? 경주 김씨입니다. 야, 네. 이거 내 경주 간 게 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물어보시죠. 그래서 경주 간 건 아니시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6971번님, 아버지께서 요즘 벼 베러 다니세요. 며칠 비가 와서 못 베다가 어제부터 벼를 베시는데 풍년이 들어도 근심이라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우리 모두 아침밥 먹읍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쌀 많이 먹겠습니다. 7237번님, 저는 마트에서 근무를 합니다. 쌀값이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쌀보다 즉석밥을 더 선호들 하시네요. 신토불이 우리 쌀 많이들 애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오늘도 밥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971번님, 7237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강생활